이슈레이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공을 들인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 전화기 AI 폰이 드디어 내일 베일을 벗습니다. 이 공개 행사를 한국에서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의 세너제이, 그 실리콘밸리에 가서 현지에서 언팩 행사를 그렇게 개최를 합니다. 현지에 지금 가 있는 기자가 있죠. 박혜린 기자 지금 연결이 돼 있습니까? 네, 지금 SAP 센터라고 뒤에 보이고 있고요. 우리 박혜린 기자, 일단 삼성전자 언팩 행사 일단 소개를 해주시죠. 네, 저는 갤럭시 S24 시리즈가 공개될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경쟁사인 애플의 본사와 굉장히 인접한 지역으로 애플의 안방에서 삼성전자는 우리 시간 내일 새벽 3시에 인류 최초의 AI폰 갤럭시 S24 시리즈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장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행사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갤럭시 S24는 삼성전자가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처음으로 적용한 스마트폰입니다. 온디바이스 AI는 서버나 클라우드 없이도 IT 기기 자체에 칩을 탑재해 연결성과 보안성을 높인 제품으로 기기 내에서 학습과 추론, 연산까지 가능한 생성형 AI를 구동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에 자체 개발한 가우스를 포함해 여러 생성형 AI 모델을 기기에 내장했습니다. AI를 기반으로 한 핵심 기능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화면에 원을 그리면 관련 정보를 인식해 알려주는 서클 투 서치 기능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로 단어나 문장을 검색하지 않아도 돼 검색 환경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CES 기간에 라스베이거스 스피어에서 갤럭시 언팩 티징 영상을 송출했는데 이때 닥터 스트레인지가 등장해 많은 이들의 관심을 자아냈었죠. 닥터 스트레인지가 그린 원이 서클 투 서치 기능을 암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번째는 언어의 장벽을 크게 낮출 통번역 기능입니다. 삼성전자는 AI를 기반으로 갤럭시 S24 시리즈의 전화상 양방향 통역 기능을 탑재한 통역콜과 문서 속 20개 언어를 번역해주는 번역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메라 기능도 대폭 개선했는데요. AI를 활용해 야간 촬영 화질을 개선하고 최대 150배까지 확대할 수 있는 줌 기능을 탑재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야, 기술이 벌써 그렇게까지 발달을 했나요? 우리가 이제 전화 통화를 막 하면 외국인하고 하면 실시간으로 통번역을 바로 해주는 기능이 탑재됐을 가능성 매우 높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AI 기술이 발달하면 뭐 기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통번역사들도 이제 직업도 없어질 가능성 이거 좀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뭐 이런 식의 어떤 야간 화질 개선 이런 카메라 이런 아주 좋은 기능들이 많이 탑재를 하겠지만 그 상대적으로 가격도 굉장히 많이 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기본형과 플러스가 전작과 같은 115만 원과 135만 원, 울트라는 10만 원 정도 인상된 169만 원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인상으로 원가 부담이 높아졌음에도 가격이 동결될 수 있었던 건 2년 만에 부활한 엑시노스에 있었습니다. 삼성전자는 AP, 즉 두뇌 칩에 자체 모델인 엑시노스와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병행 탑재하는 것으로 가격을 동결시켰는데요. 이에 따라 일부 국가에선 일반과 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400AP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울트라 모델에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탑재되고 갤럭시 모델로선 처음으로 내구성이 강한 티타늄 소재가 적용됐습니다. 네, 요 얘기는 이제 가격 경쟁력까지 갖췄다라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얼마나 팔릴 것으로 여기 증권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까? 네, 시장에선 올해 판매량이 3,006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6년 갤럭시 S7 이후 8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인데요. 지난해 삼성전자가 전 세계 연간 스마트폰 출하량 1위 자리를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애플에 내어주고야 말았습니다. AI폰 시장 개척으로 1위 자리를 재탈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다시금 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장조사기관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애플과 구글도 AI폰 개발에 뛰어들며 AI폰 출하량이 올해에만 1억 대를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는 향후 2년간 약 50%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시장 개척자로서의 효과를 톡톡히 누릴 것이란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요 AI 세계 최초의 AI 폰을 공개를 합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 주가는 좀 지지부진했습니다만 온 디바이스 AI 부품주 이런 것들은 조금 반등을 했었죠. 요 주가 흐름 오늘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세계 최초 AI 폰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내일도 박혜린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신인규 기자 지금 바로 옆에 나와 있습니다. 신 기자 오늘 안녕하십니까. 컨디션 괜찮죠? 괜찮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으로 오늘 좀 전에도 이제 계속 전해드렸습니다만 요즘 1월 들어서 지금 시장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업종, 2차 전지주 있다고 하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삼성 SDI 어제 간단하게 니켈 광산 샀다라는 얘기 전해드렸는데 1월 2일부터 16일까지 그러니까 연초부터 어제까지 개인들의 순매수 종목 살펴봤더니 1등이 삼성 SDI입니다. 2차 전지주 가운데는 그렇습니다. 삼성전자 계속 많고 그리고 레버리지도 있었습니다만 2차 전지주 가운데는 삼성 SDI를 4,447억 원 정도 샀고요. 포스코홀딩스, SK이노베이션,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도 다 순매수를 했습니다. 이들 종목 합치면 거의 1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사실 그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주가가 15% 정도 하락을 했었고요. 다른 2차 전지주들도 주가가 다들 주춤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저가의 매수라고 보는 건지 매수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네, 기관 외국인은 파는데 이제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2차 전지 지금 사고 있다라는 약간은 불안한 소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주 주가가 지금 계속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큰 틀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국내 증시 대북 리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 전반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PER 같은 거 보면은 우리나라 2차 전지도 그동안에 사랑을 너무 많았다 보니까 과매도가 지금 나타날 정도로 조금 내려올 때 되지 않았나라는 거시적인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2차 전지주 종목에 대한 얘기를 가면 아무래도 전기차 잘 팔려야 2차 전지주 잘 가겠죠. 그런데 전기차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 초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국 전기차 판매 1위 한국인의 주식이라고도 불리는 테슬라도요. 연초 대비 지금 11% 넘게 주가가 하락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2차 전지주에는 부정적인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최근에 그 전기차 한번 구경하러 이제 대리점 한번 갔었는데 일단 가격은 굉장히 비싼데 보조금이 매년 뚝뚝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올해 보조금은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줄어들 걸로 지금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차값이 비싼데 보조금이 적으니까 선뜻 이렇게 이제 지갑을 열지 않을 소비자들이 더 많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국뿐만 아닙니다. 서방권 다 전기차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 전망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두 가지 전망을 찾았습니다. 하나는 연초에 국내 투자자분들께도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전달이 됐을 내용인데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가요. 올해 전기차 판매를 1,750만 대 정도로 전망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27.1%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본 건데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 전기차 판매 성장률 추정치가 29%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률 자체만 보면 성장률은 둔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주요 원인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기차 보조금이 좀 줄어드는 이런 영향이 있을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빠르게 보조금 지급 축소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보조금 못 받는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해 12월에 아예 빠른 종료가 나왔으니까. 독일 시장이 서유럽 지역에서 전기차 판매량이 한 2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올해 유럽에선 전기차 판매가 아무래도 좀 저조할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나왔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오토모티브 리서치의 분석인데 서유럽 지역의 전기차 판매, 독일 포함한 서유럽 지역의 판매가 올해 한 193만 대 정도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이게 189만 대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성장률 대비 유럽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전기차 판매 저조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된 거고 그래도 조사 기관들은요. 대체로 올해 이후에 2025년 내년부터는 전기차의 성장 추세에 다시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제 전기차 성장은 대세입니다. 요거를 뭐 역행할 수는 없죠. 계속 이제 성장은 하겠지만 그 성장의 폭이 크게 이제 둔화한 게 지금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는 얘기고요. 지금 2차 전지주를 개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외국인 그다음에 기관들은 매도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한 종목이 일부 있다고요? 두 가지 종목들, 2차 전지 가운데 이 외국인 기관이 어제 다시 사들인 것 아닌가 볼 수 있는 종목 두 가지 있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에 박정원 캐스터가 짚어준 것처럼 LNF 있었고요. 이것은 당장 뭐 리튬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 종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종목 자체가 이제 이전 상장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고.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맞습니다. 이전 상장을 하죠. 2차 전지주를 모두 담는 건 아니지만 또 하나 볼만한 게 기관도 그렇고 이 외국인도 그렇고 이제 몇백억 원 되기는 합니다만 에코프로모티 소폭 순매수에 나서고 있는 것도 참고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한화 관련입니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 김승현 회장의 이제 장남이 되죠. 이분이 RSU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외국계 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뭐 좀 익숙한 얘기입니다만, 우리 국내 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RSU가 뭔지 요게 좀 헷갈리거든요.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요거를 받았다고요? RSU라는 게 이 성과를 거둔 직원한테 올해 바로 성과급 주는 거 아니고요. 보너스 주는 거 아니고요. 10년 뒤에 주식으로 주겠다 혹은 주식이랑 현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상을 마련하는 보상 체계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단기 성과를 경영진에 주게 되면은 올해 실적만 예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이제 나몰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RSU를 하면은 기업이 장기적으로 좀 성장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인재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받으려면 조건이 이런 식으로 붙습니다. 오래 다녀라? 예, 조재길 부장 10년 이상 다니게 되면 우리가 주식을 10,000주 정도 줄 테니 이건 뒤집어 말하면은 10년 이상은 회사에 있어야 대규모 성과를 10년 뒤에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인재 유출을 막는 효과가 있는 이 성과 보상책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오래 다니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리텐션 보너스, 장기로 다닐수록 더 많은 자사주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제도인 것 같은데, 요게 뭐 일부 우려가 나온다는데 어떤 내용이죠? 사실 RSU 관련해 가지고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받았다. 그래서 일부에선 이거 편법 승계에 대한 우려를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이 RSU라는 게 결국 주식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주식을 주게 되면 대주주 지분을 합법적으로 늘릴 수 있는 상속세 없이도 주식을 오너 2세가 받을 수, 사실은 3세죠. 3세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톡 옵션을 생각해 보면은 더 그렇거든요. 스톡 옵션이라는 거는 주식을 직접 주는 것은 아니고 주식을 살 권리를 주는 건데 이거 현행법상 대주주한테는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RSU는 아직까지 법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이 대주주한테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한화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체 지분 자체가 이 경영권을 승계할 만큼 주는 거는 아니고 성과급만큼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현행법상 보면은 대주주한테도 주식을 합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 현행법을 개정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한화그룹 같은 경우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아들 3명 사실은 중에 그렇죠. 김동관 예. 이제 장남 김동관 부회장이 뭐 워낙 잘하고 있기도 하지만 또 성과도 많이 내고 있고요. 어쨌든 이 RSU 같은 보상 체계가 증시에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습니까? 저희한테는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단기 성과급보다는 RSU가 많이 도입이 된다면 장기적인 증시 효과는 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책이 아직 국내에는 생소하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한화, 이번에 얘기 나온 한화 포함해서 두산, 네이버, 두나무 정도가 RSU를 지급하고 있고요. 대체로 다 단기 성과급 지급합니다. 그런데 RSU가 새로운 보상 체계로 정착이 되면 이 증시에는 왜 도움이 되느냐? RSU를 주려면은 주식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회사가 주식을 갖고 있으려면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됩니다.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사주가 있어야 임직원들한테 주식을 주겠다고 할 수가 있으니 RSU가 이 전반적으로 퍼지게 되면 제도가 잘 정비돼서 퍼지게 되면 기업들이 자사주 매입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결국은 주주가치 제고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들도 있습니다.
네, 다음 현대차 이슈 보겠습니다. 지금 중국 내에서 현대차가 상대적으로 좀 잘 안 팔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맞습니다. 뭐 마찬가지입니다만 현대차가 결과적으로 중국의 충칭 공장을 매각했다는데 그 내용을 일단 설명해 주시죠. 결국 팔았습니다. 이 현대자동차가 중국의 충칭 공장을 2,990억 원, 거의 뭐 3천억 원 가까운 돈 받고 팔았거든요. 이 베이징 현재가 중국의 합작 법인인데요. 지난해 8월 매물로 내놨던 충칭 공장의 계약이 이제 매각했다,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충칭 공장은 2017년에 지어진 공장입니다. 연간 30만 대 생산을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이 중국 내 5번째 생산 거점이었거든요. 2002년에 현대차가 중국에 진출한 이후에 5곳의 이 공장을 만들었는데 현지 공장을 만들었는데 현재 지금 이게 3곳으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 굉장히 많은데 생산 비용도 뛰고 판매도 생각만큼 뭐 인구도 중국 역시 뭐 줄고 있죠. 예, 그렇게 녹록지 않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중국 공장을 이렇게 잇따라 매각하는 그 배경, 그다음에 이제 향후 계획 요거까지 같이 한번 짚어주시죠. 현대차가요. 원래 지난 2016년까지는 뭐 중국에서 100만 대씩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 연에 한 30만 대 정도 팔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더 잘 아실 수도 있습니다. 이 2017년에 사드 사태 있었고요. 이 팬데믹 이후에 중국 내에서 현대차의 판매가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게 상당히 치명적이었고 또 최근에는 중국 토종 브랜드가 잘하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BYD는 전기차 부문에서 테슬라 이기기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몸집을 좀 줄이고 새 판짜기에 돌입한 거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충칭 공장 매각 이후에도 현대차가 중국에서 공장 팔았다는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 높은 게 창저우 공장이라는 곳이고요. 여기가 이르면 연내에 매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저우 공장 매각까지 이루어지면은 현대차 중국 생산 거점은 베이징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베이징의 2공장, 3공장 이게 연산이 한 75만 대 정도 되는데 그래도 현대 팔리는 거 치면은 여전히 생산 캐파가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여러 가지 전략을 내놓고 있는 것 같은데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외형을 축소하는 대신에 마진이 상대적으로 많은 고성능 전기차라든가 고성능 고급차를 좀 팔겠다. 이렇게 돌파구를 팔겠다, 마련하겠다라고 본 거고 또 하나는 중국에서 생산한 차를 인근의 신흥국에도 팔면서 이 캐파를 대비하겠다, 맞추겠다라는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대차가 뭐 중국에서는 좀 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거는 맞습니다. 예,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